25일 오후 7시 당신은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27만원. 다음 날부터 시작될 카드값, 월세, 관리비, 통신비를 계산해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도 겨우 버텼네 라며 말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순저축률은 4.0%입니다. 이는 우리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늘어오는데 왜 매달 통장은 가벼워질까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당신이 매달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300만원이 찍힙니다. 이번 달은 좀 여유롭겠네 하는 기대감도 잠시. 10일도 안 돼서 잔액이 50만원이 됩니다. 카드값, 자동이체, 월세, 통신비, 보험료,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마트에서 장 보고 회식 한번 하고 옷 하나 사고 나면 이미 통장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할까? 팩트는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돈 걱정을 하는 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해야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600만원이죠. 오, 생각보다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세금과 사대보험을 빼면 처분가능 소득은 5,86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약 488만원입니다. 이미 18%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한국 가계의 순저축률은 4.0%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순저축률이라는 건 총소득에서 소비와 세금, 대출이자 등을 빼고 남은 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500만원을 벌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2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치입니다. 중위값은 더 낮습니다. 절반 이상의 한국 가구는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만원 올랐는데 그중 9만원을 쓰면 한계 소비 성향은 0.9입니다. 한국의 한계 소비 성향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번 돈을 거의 다 쓴다는 뜻이죠. 그럼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강제적 지출에 있습니다. 당신은 매달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결승선까지 30km입니다. 그런데 출발선에서 이미 발목에 20kg짜리 모래주머니가 묶여 있습니다. 이 모래주머니의 이름은 고정비입니다. 한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28만원인데 이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죠. 월세 또는 주택대출이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이런 고정비가 월급의 50, 60%를 잠식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비의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결국 다수의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최고 소득 수준에 맞춰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비를 쉽게 줄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0년 당신은 월급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세 8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자동차 할부금 50만원을 내고 통신비 10만원을 냅니다. 총 140만원의 고정비죠. 그런데 2024년 월급은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4% 상승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월세는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끝났지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자 70만원을 냅니다. 통신비는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추가되고 자녀 학원비가 생겼습니다. 고정비는 이제 200만원이 넘습니다. 소득은 14% 올랐는데 고정비는 43%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직면한 첫 번째 재앙, 고정비의 폭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월급이 오르면 되잖아 라고 반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1.2%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7%입니다.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면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임금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본소득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배당으로 갔다는 뜻이죠.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기업의 자금 여력을 보여주는 기업 총저축률은 23.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는 4.0%로 10년 만에 최저,
기업은 23.4%로 10년 만에 최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36%입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임금이 평균 50-60%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욱 무서운 것은 기술 변화와 일자리 양극화이죠. 최근 자동화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 숙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만 남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당신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면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하는 기준금리를 보면 0.5%에서 3.5%까지 급격히 올랐다가 2024년 들어 다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오면 저축이 유리해질까요? 아닙니다. 예금이자는 3% 정도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입니다.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입니다. 2024년 1월 당신은 1,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자율 3%입니다. 1년 후 1,0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3.5% 올랐다면 2024년 1월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사려면 2025년 1월에는 1,035만 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1년 동안 돈을 묶어뒀는데 오히려 5만 원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투자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주식시장 폭락, 2024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투자할 곳이 없고 금리가 높아도 실질 수익은 없고 결국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최선인 상황. 하지만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마지막 덫,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다음 달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죠. 당장 지갑이 가벼워지는 이 상황에 묵직한 추를 3개 달아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고정비를 10%만 줄여도 저축률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통신비를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보험을 재설계하고 가능하다면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학자 토머스 스텔리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의 공통점은 고소득이 아니라 낮은 고정비 비율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절대 양보 못해 하는 부분도 하나씩 끊으세요.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둘째, 인적 자본 투자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투자하여 미래 소득을 높이는 전략이죠. 단순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스킬을 개발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AI 활용 능력, 이런 스킬은 당신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소득원 구축입니다. 2025년 현재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업, 프리랜싱, 투자소득, 임대소득. 소득원을 다각화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미국 IRS 자료에 따르면 100만 장자의 평균 소득원은 7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분을 임금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서 30%입니다. OECD 권고 기준인 20%를 훨씬 초과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안정망 강화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가계의 예비적 저축 부담이 줄어듭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서 미래 불안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나태함과 두려움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